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도 재기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 하지만 더 이상은 너를 도와줄 여력이 없구나. 내가 부탁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진짜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기 한 번 먹었다고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있어야. 그래야 네 속이 시원했던 거야? 부모라는 사람이 돼서는 자기들은 배부르게 지내면서 자식은 이렇게 내치다니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너 전에 힘들다고 해서 땅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카드까지 가져가서 마음대로 빚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라도 담양에서 살고 있는 67의 권영수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시골 마을에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입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제법 선선해진 바람이 느껴지고 들판 위로 쏟아지던 강렬한 햇빛은 어느덧 기세를 한풀 꺾었지요. 여름 내내 짙게 드리웠던 나무잎들도 하나둘 빛이 바래기 시작하고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어쩐지 더 외롭게 들리고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에 벌써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송편도 사고 제사에 올릴 음식들을 양손 가득 장을 보며 왁자지껄한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풍경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하지만 요즘 제 마음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집 앞에 있는 작은 마당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명절에 아들이 찾아올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군요. 저희 부부는 자식을 아들 하나만 두었는데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출가하여 이 시골 동네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요.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사느라 고군분투 중이지만 부모 눈에는 한없이 아슬아슬해 보일 뿐입니다. 오늘은 부모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지금도 끊임없이 소가리를 하게 만드는 우리 외동아들 민준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부모 속을 몇 번이나 썩인 아들이지만 피로 이어진 천륜을 끊어낼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공감이 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식에 대한 고민에는 답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치 없이 이렇게 부탁드려요. 짧더라도 의견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앞으로 삶을 다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니 민준이 녀석 얼굴이 떠오르네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도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떠올라 막막합니다. 지난날 아들과 나누었던 가슴 아픈 대화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래도 언젠가 아들이 재기에 성공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도 저도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요. 4년 전 2020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요즘 가게가 어렵다더니 무슨 일 생겼니?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달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몇 달째 장사가 적자라 생활비도 빠듯해요.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든 갚을게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3,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저는 그 순간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죠.
아들 녀석이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다급한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생길 방법이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동네에 사는 옆집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죠. 집이 있는 지금의 땅과 집 뒤에 있는 넓은 밭까지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더군요. 마침 딱 필요한 돈만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저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아, 대출을 받아 도와주는 거니 꼭 필요할 때 써라. 그리고 이번에는 가게를 잘 운영해봐. 손해보지 말고. 알았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가게 잘 운영해서 꼭 갚을게요. 한층 밝아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몇 개월 후 아들의 가게는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문을 닫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그때 아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같이 백방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듯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가서 얼굴은 보았는데 며칠 새 얼굴이 수척해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여유마저 사라진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차를 몰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군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얼른 카드를 꺼내주며 말했죠. 이 카드 받아라. 하지만 이 돈도 결국 빚이니 많이 쓰지는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써. 아무리 바빠도 밥은 굶지 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고는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카드사에서 오는 메시지로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주유소에서 5만 원 결제, 식당에서 15,000원 결제. 그 메시지들이 도착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드사의 메시지도 아들의 연락도 모두 끊겼습니다.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으니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결국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아들이 이미 카드 빚으로 1,700만 원을 썼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뻐근하게 땡기는 듯 했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렸는지, 혼란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5천여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건강한 몸이라면 열심히 움직여서 천천히 갚아나갔겠지만 곧 그마저도 힘들게 되자 눈앞이 정말 깜깜해지더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주 큰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논둘레에 고랑을 만들고 논뚝 보수공사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날 비로 흠뻑 젖은 약해진 집안 위에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땅이 살짝 무너지며 포크레인이 흔들렸고 저는 그만 운전석 의자 바깥으로 넘어지고 만 것이지요. 떨어질 때 발목을 크게 접질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 타박상이겠지. 집에서 며칠 파스 붙이면 낫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발목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빨리 병원에 가봐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내의 걱정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죠. 아,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 정도는 오래 가는 거야.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리는 점점 뻣뻣해졌고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걸 참고 계셨어요? 골절이 아주 심합니다. 게다가 인대도 함께 손상되었고요. 너무 오래 방치를 하셨네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치료를 받아도 발목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나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대도 같이 손상되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을 거예요. 수술을 하시면 그래도 걷는 게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아이고, 수술까지. 의사의 말에 저는 치료비를 생각하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꼭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 속마음을 읽었는지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죠. 결국 수술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어렵다는 말에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대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깁스를 하고 소염제와 진통제를 챙겨주었어요. 발목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게 되었어요.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생활도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몸이 아프니 정신은 더 나빠지더군요. 제 삶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목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해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몸은 자꾸 지쳐만 가는데 나이도 있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쓸데없는 생각만 깊어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빚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담보로 낸 은행 빚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내일 당장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저를 지배했어요. 결국 집 뒤에 있던 작은 밭을 팔아서 일부는 빚을 상환했고 또 다른 일부는 당장의 급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은 버틴다고 해도 다음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순자 소개로 마을 바깥에 있는 큰 약과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라고? 약과 공장?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순간 밝은 희망이 타올랐죠. 아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나도 이 나이에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보,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뭐든 해야죠. 우리 둘 다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요. 그래.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하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찾아볼 테니. 아내는 젊었을 때 농사일을 조금 하긴 했지만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나이에 일터로 내모는 것 같아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길바닥에 내몰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내의 지친 눈빛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래요, 여보. 이렇게 함께 버티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우리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도록 해봐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내 말대로 현실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일찍 집을 나섰고 해가 저물고 나면 달콤한 약초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에 찌들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씩씩하게 살림을 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이제 침대 바깥으로 나와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저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개인 파산 신청을 고민하다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방에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들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하면 제 빚이 면책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말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담보대출로 받은 3,500만 원을 아드님 통장에 바로 입금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다급한 상황이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대출받은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특히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는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파산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의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입증해야 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당황하며 물었죠.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개인 파산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조정과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조정되면서 원금이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오랜만에 듣는 조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친척들끼리 얘기 나누다가 삼촌 어려우신 사정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겠니? 제가 곤란한 목소리로 답하자 조카는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삼촌, 이 돈은 우리 모두가 삼촌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간신히 삼켰지요. 정말 고맙다. 정말로.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친척들이 마음으로 모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처럼 제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하자. 오랜만에 고기 좀 먹고 힘내자고. 정말이에요? 웬일로 그런 말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아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에 놀라워하며 함께 웃더군요. 저는 끄덕이며 친척들의 고마운 도움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소리를 죽여 울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동네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왔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했고 삼겹살이 구워지면서 퍼지는 고소한 기름 냄새는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맛보았죠. 삼겹살을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이야.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그럼 우리가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싸서 먹어봐. 오늘 고기가 좋은지 유난히 맛있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래도 벌써 이만큼이나 잘 지나왔어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또 훨씬 나아질 거야. 모두 당신 덕분이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고생이 많아. 나도 조만간 다시 일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힘을 내보자고.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는 담비 같은 시간을 보냈죠. 저희는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기름 냄새가 주방에 가득했고 저는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웃는 시간을 보내니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며 그릇을 닦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낯선 방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도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저는 불편한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자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멈칫하고 말았죠. 민준아, 깜짝 놀란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죠.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너 여기 웬일이냐? 문 앞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을 까칠하게 기른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더군요. 그 눈에는 무언가 간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금 떨리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들이 갑작스레 나타나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내도 주방에서 나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민준이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잖니. 어디 아프기라도 했던 거야? 아니에요.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이것저것 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더군요. 저희 부부도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민준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도 재기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죠.
카드 빚에 대한 변명은 단 한마디 없이 돈을 더 달라는 말부터 꺼내다니. 아들과 재회했다는 반가움도 잠시였고 기가 막히는 지금 상황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무슨 장사인데? 요즘 유행하는 식당 창업이에요. 트렌드도 맞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작은 시작이라도 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건 좋은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니? 이번이 아니면 더 늦을 것 같아서요.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잘해낼 자신이 있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1,5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눈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초조한 눈빛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지만 이제는 제 형편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연락이 끊긴 동안 네가 고생한 것도 짐작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동안 만만치 않았단다. 아들은 여전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천천히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고요. 네가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난 후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그 빚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뒤에 밭은 이미 팔아서 일부 빚을 갚는 데 썼고 게다가 그 와중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몸도 불편해지고 수입이 뚝 끊긴 적도 있었지. 빚을 갚느라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다. 네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겨우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까지 겨우 버텨온 거야.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솔직히 말했어요.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서야 겨우 빚을 조정받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모아둔 돈도 없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은 너를 도와줄 여력이 없구나.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더군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저를 무슨 바보로 아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흥분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아버지네, 상민이 형이 얼마 전에 돈을 보내줬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뭐 하셨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민이가 도와준 건 맞지만 그 돈은 그 돈으로 그냥 삼겹살 사 먹고 끝났나요? 아니면 다른 데 쓰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작은 도움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돈은 우리 빚 갚는데 모두 썼어. 우리도 그 돈이 있어서 겨우겨우 생활하면서 버틴 거라고. 겨우겨우? 이렇게 온 집안 가득 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마음속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중재하려 했지만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진짜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우리도 네 말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려운 거 안다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어떻게 더 설명해야 이해하겠어? 고기 한 번 먹었다고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있어야. 그래야 네 속이 시원했던 거야?
부모라는 사람이 돼서는 자기들은 배부르게 지내면서 자식은 이렇게 내치다니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 전에 힘들다고 해서 땅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카드까지 가져가서 마음대로 빚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우리도 이러는 게 쉽지 않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부탁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요. 아들은 화가 난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내가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희 부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듯하더군요. 저 역시 잠을 설쳤는지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집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순간 놀란 듯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랭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어제 상민 아주버님이 도와주셨다는 돈으로 고기를 드셨다면서요? 그게 상민이가 도와준 돈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도 해서 오랜만에 삼겹살을 좀 샀단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손주들, 지연이랑 지민이는 고기 반찬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우리 집은 여전히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상황도 아시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드시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는 며느리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매번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시부모님께서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이렇게 몰래 고기나 드시고 계시니 나중에 자식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몰래 먹었다고? 우리가 뭐 먹는 것까지 너희들에게 허락받고 먹어야 하니?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쩌다 고기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 자꾸 상민이가 도와준 돈 이야기하는데 똑똑히 들어라. 그 돈 너희가 만든 빚 갚는데 대부분 썼고, 어제 고기는 정말 돈이 조금 남았길래 우리도 숨 좀 쉬고 살고 싶어서 먹었다.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해서 어제부터 그 난리야? 네, 알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드릴 일도 없을 거고요. 수화기를 잡은 아내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그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아내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통화가 끊긴 신호음이 이어졌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옆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아들 내외는 다시 연락을 끊었고, 아내는 약과 공장에서 일을 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아내는 늘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아내는 약과 공장의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중 인기 있는 거리 음식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먹고 있는 탕후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탕후루는 사과, 딸기, 포도 등 다양한 과일을 설탕 시럽에 코팅해서 반짝거리고 바삭하게 만든 음식이었죠. 화면 속 사람들은 그 달콤하고 바삭한 맛을 즐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이라던데. 사람들이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걸 좋아하나 봐. 그러게요. 나도 요즘 탕후루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공장도 매출이 줄어서 걱정인데. 사람들이 예전 약과보다는 좀 더 새로운 걸 원하나 봐. 여보, 그런 말이야. 우리 약과도 탕후루처럼 코팅을 해보면 어떨까? 설탕 시럽으로 약과를 한번 코팅해보는 거야. 탕후루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바삭하게 변하지 않을까?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약과를 탕후루처럼 코팅한다고? 그게 가능한가? 약과가 원래 달고 쫀득한데 거기다가 시럽을 얇게 입히면 바삭한 식감도 나고 탕후루처럼 반짝이는 모습도 될 거야. 요즘 애들도 좋아하지 않겠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고 아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입꼬리가 올라가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에 더 흥미를 가지니까. 약과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겠네. 그래. 공장장님께 한번 제안해봐. 뭐 손해볼 건 없잖아?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다음 날 아내는 공장에 출근하자마자 약과 공장의 공장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탕후루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내놓았죠. 그 말을 들은 공장장님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따로 허락을 받아 탕후루처럼 설탕 시럽을 입힌 약과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몇 주 후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탕후루 약과를 만들어 보였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새로운 식감의 약과였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함께 시식해보고 모두가 환호했지요. 공장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약과를 거래처 몇 군데로 먼저 보내보았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운 약과는 탕후루처럼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며 이 약과를 찾았고 공장의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서 꽤나 큰 액수의 상여금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기쁜 얼굴로 저를 찾았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도 없었겠지. 우리 함께 해낸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상여금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정말 큰 돈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이 자꾸 나네. 나도 그래. 민준이가 힘든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번에도 또 우리가 도와주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돈만 주고 나면 또 연락이 끊기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돼. 맞아. 아들도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게 정말 괜찮을지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대로 영영 연이 끊기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아내와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마친 후 한참 동안 각자의 생각에 골똘히 잠겼습니다. 아내는 다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겨우 상민이 도움으로 숨을 돌린 건데.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랑 솔직하게 이야기라도 나누면 좋겠어. 그저 민준이가 너무 돈에만 쫓기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길 바라는 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야. 그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해야 아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제대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해.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긴 밤을 함께 보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 돈으로 아들을 돕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게 좋을지. 만약 돕는다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아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을 무작정 돕기보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조언과 경험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